노인 인력 개발은 시비를 한번 걸어보려니까 시비 걸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한국보건노인복지인재원, 이것도 뭐 특별한 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소재지가? 소재지가 본부는 오송에 있습니다. 아, 오송에 있어요? 예. 보건산업진흥을 지원하는 곳이겠죠. 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원은 형식이 뭐예요? 재단입니까? 예, 재단입니다. 재단 법인? 예, 재단 법인입니다. 그 위탁 사업을 합니까? 예, 지금 이제 법적으로 공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위탁을 받아요? 예, 조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근거가 없어서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보건의료 정보원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서 뭐 한다고요? 보건의료 정보원이 여러 가지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해서 중요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지. 자식을 낳아놓으니까 부모를 만들자? 그러면 저쪽에서 아마 없애자는 소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표준화라든가 인프라 구축, 또 빅데이터 이런 굉장히 기능이 커지고 업무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업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 후에 검토할 때 우리는 뭘 열심히 이렇게 잘해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지를 증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산하기관들이나 이런 데는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냥 아 이렇구나 넘어가는데 나중에 아 이건 꼭 필요하구나, 이건 뭐 꼭 있어야 되나,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소리 안 나오게 각자 업무를 잘 찾아보십시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이건 시험 관할하는데 뭐 했는데? 네, 보건의료인 면허시험 네. 기관입니다. 복지협의회는 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예. 복지기관연합인가요? 그 복지 관련 민관 협력을 조종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거. 사회보장 지역협의체라는 건 별도의 다른 별도로, 기관입니다. 네. 푸드뱅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그래요? 하고 있는 게 대통령 관심 사업인 그냥 드림 사업을 사업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고요. 생명존중의료존중희망재단은 자살 예방 사업 하는 데다. 여기가 319억이 예산인데 이거 재원은 뭐예요? 예, 관내 국가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이에요? 네, 위탁 사업인가요? 보조금인가요? 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375페이지를 보니까 분쟁 자동 개시가 402건, 406건 그러다가 갑자기 25년에 276건으로 줄었고, 일반 조정이 1059건, 1058건 그러다가 갑자기 933건으로 25년에 줄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933건? 왜 팍 줄었지? 등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하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5년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예. 12월 이전 통계일 거 아닙니까? 네, 통계가 11월 말 종결. 11월 말 통계. 아, 작년 거, 재작년 거도? 예, 11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의료 분쟁 때문에, 참, 의료 대란 때문에 의료 분쟁이 줄었다. 거 예. 같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장애인 개발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이거 명칭을 좀 이상하게 지은 것 같아요. 장애인 개발이. 네, 장애인 개발원장 이경희입니다. 네.
원래 장애 정책 개발이 주요 네. 그 목적인데 거기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국가 정책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장애 관련한 것을 개발한다는 뜻에서 장애 개발원을 네. 장애인.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한국한의학진흥원 이런 게 있는데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에 침구사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다음 해방 이후에 그게 뭐 어찌어찌하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침구는 한의학의 일부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없어져 버린 건가요? 네, 한의학 정책관 말씀. 아는 사람? 한의학 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여기 있습니다. 아, 예. 그 이제 침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별도로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침구사법이 옛날에 있었어요? 예예예. 있었는데 별도로 이제 폐지해버리고? 침구사하고 적골사 제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적골사. 거의 이제 일몰되는 식으로 돼 있고요. 지금 침구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통계가 한 2명 정도, 적골사 3명 정도.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하는 게 지금 한의사가 이제 한의사는 약을 약과 진명을 하지 침 놓는 거는 아닙니다. 잘 안 하죠. 네, 침뜸 부항이 기본 시술이고요. 그다음에 약 처방이 들어갑니다. 이 소위 단침이라 그러네. 조그마한. 예, 단침도 있고 근데 보통 장침도 침구사는 긴 침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네, 과거에 이제 한의사가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사실 침구사가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한의사가- 침구는 한의학의 일부로 편입된 거예요. 네네, 침구학이라고 편이 되어 있습니다. 침을 별도로 연구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네, 한의학에서 한의학에서 한 과로. 그 안에서 기본적인 시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2명 남았다는 건 뭔 얘기예요? 침구만 하는 사람이 2명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자격을 그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망을 하고 그래서 일몰해서 실제로 이제 통계상으로 한 2-3명 정도 잡혔습니다. 살아있는 공식 침구사는 2명이다. 네네. 그 침구학이랄까 뭐 침술에 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네네, 한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소속 단체는 오늘 네, 그렇습니다. 보고할. 자, 고생하셨고요. 질병관리청은 뭐 별도로 준비한 게 있어요? 예, PPT 보고 네,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질병관리청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감염병 재난을 슬기롭게 대비하겠습니다. 대응 회복의 전주기적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방역 의료 사회 대응을 포괄적으로 재구조하면서 미래 어떤 형태 위기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백신 치료제의 자급화, 진단 인프라의 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협력 네트워크, 보건취약국 지원 등을 통해 국제 보건 안보를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쉽게 확산되는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더욱 큰 위협이 되는 의료관련 감염,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노쇠 예방 분야도 지역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위험 예측 정보를 적시에 국민께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확산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질병관리 빅데이터 플랫폼과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질병관리 서비스 혁신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잘하고 있어가지고 뭐 우리 장관님 원래 친정이라서 그런지 여기는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역시 썰이에요.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예를 들어 기준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단 요걸 넘어서면 약을 먹어야 된다. 그 기준치가 점점 엄격해져 가지고 약 안 먹어도 될 사람이 자꾸 약을 먹게 된다. 그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작동한 거다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뭐예요?
지병성에 입장단체예요?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네. 그 보건의료적 이제 그런 그 연구에 대한 성과들이 누적되면서 이제 점점 더 큰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더 조기에 적시에 그런 중재를 가하는 것이 환자 개인의 건강과 이 집단의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데이터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물어본다면 그게 왜 투약자가 늘어가는 방향으로만 작동을 하고 투약자가 죽는 방향으로 작동을 안 하죠? 그런 의약품을 활용한 그런 의료적 중재라는 부분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또 건강 관리 같은 그런 생활 습관의 개선 같은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지혈증 같은 부분들처럼 이제 선행하는 질환들을 더 앞서서 관리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후발적인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잘 모르겠는데 당뇨, 혈압, 요 수치 가지고 요건 투약 대상 아닌 거 가르잖아. 근데 이게 점점 엄격하게 돼서 투약 대상이 늘어가더라. 이게 로비 결과 아니냐라는 설에 대한 입장은 그건 아니다. 네,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던 분이세요. 네, 그다음에 식품의약품 안전처도 간단하게 하시죠. 우리 처장께서 워낙 일을 잘하셔서. 네. 네, 이 슬라이드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성과입니다. 7월부터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운영하여 11월 식이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재원이 정책으로 연결되어 뿌듯하다는 의견과 정책이 빨리 실현되어 만족스럽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국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규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중에 2,000건이 넘는 식음료 안전관리로 식중독을 차단하였습니다. 26년 정책 설계 시 현장 의견을 잘 듣고 바꾸고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다시 살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일상의 안심을, 성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국민 안심을 위하여 담배 유해 성분을 투명하게 처음으로 공개하고 AI 가짜 광고를 금지하며 식품과 의약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환자에게 희귀 난치 의약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마약 중독을 예방하며 노인, 장애인의 안심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AI로 식이약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AI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적발하고 AI로 위해 수입식품을 정밀하게 차단하며 AI로 식육중 이물의 검출 정확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허가 심사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미국의 FDA, 유럽의 EMA에 비해 느렸던 420일간의 심사를 대통령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겠습니다. K푸드, K바이오, K뷰티가 비관세 장벽을 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국에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며 우리의 기준을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의 기준을 세계 기준으로 국민께 안심을, 성장에 힘을 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에 자원 무슨 불났을 때
네, 국정자원. 네, 자원 불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네.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 담당자 여기 김익상 팀장님 아마 와 계실 겁니다. 김익상 팀장이 어디 계신가요? 네,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아니 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다고. 예, 감사합니다. 네, 응급조치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셨다고 그래서 아주 잘했습니다. 전에 국무회의 때도 내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주간 속도를 좀 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빨리 제일 빨리 심사 처리할 수 있게 하십시오. 네, 꼭 반드시 네. 달성하겠습니다. 인력 채용은 그때 얘기된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인력 채용을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서 이번에 207명을 1차 채용했고요. 아, 그래요? 내년에 또 나머지 바로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200명이나 벌써 다 채용했다고요? 아니요, 이제 그 인력 확정을 공고를 확정을 1월부터 했다고? 나가게 됩니다. 네. GMO 완전 표시제 있잖아요. 네. 이거 속도가 잘 안 나던데 내가 이상하게 내가 당대표 할 때부터 하자고 했는데도 한다 그러면서 잘 안 돼요. 법안은 통과됐어요? 네, 법안이 통과됐고요. 지금 이제 좀 더 소비자들의 의견과 산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2월 달에 행정 예고가 되게 되면 8월에 GMO 그 개정안이 고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좀 더 설명회를 해서 제도는 12월에 시행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 조작 그 곡물로부터 나온 거냐? 네. 아니면 그야말로 조작 없는 그냥 그 자연 상태? 거기 정상적인 식량으로 만든 거냐? 최소한 그걸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저항이 많죠. 이거 하려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GMO 6개가 있습니다. 식용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는 다 식약처에서 사실은 안전성 평가는 통과한 것인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지금 만든 것이고요. 지금 대두하고 옥수수가 주로 들어오고 카놀라, 면화, 알팔파, 사탕수수는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두하고 옥수수로 만든 그러한 1차 가공 식품에 대해서만 지금 좀 더 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 중에서 유전자 조작하는 품종이 곡물 종류가 네. 6개밖에 없어요? 식약처에서 식품용으로 허가한 것은 6가지인데요. 지금 대두하고 옥수수가 주로 만 톤, 이렇게 210만 톤, 뭐 125만 톤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물어보는 거는 네. 아까 6개라고 얘기를 해서 네. 유전자를 조작해서 생산하는 그 곡물이든 식물이든 네. 이건 6개밖에 없느냐 아니면 그 외에도 많으냐? 그 외에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많겠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을 평가해서 통과한 것이 6개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나라에서 예를 들면 아무도 모르게 고구마를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수입 검사에서 그런 것들이 다 걸러지는 그런 체제라서 지금 그렇게 허가되지 않은 것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보고 너무 있습니다. 지나치게 예를 들면 크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품질이 좋다든지 하는 건 일단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유전자 분석을 저희가 해요? 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하면 다 잡아낼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럼 믿어도 돼요? 네, 믿어도 되십니다. 저는 믿으려고 노력하죠. 이게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인데 소비자들의 안심을 위해서 지금 이 들어오는 법안을 한 식품은 것입니다. 다 검사해서 유전자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 확인된 거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다 저희가 확인을 다 하는 그래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 같은 거는 다 그 평가원 같은 데서 심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믿어야지 뭐. 맞겠죠? 하여튼 유전자 조작 식품인지 아닌지를 표시는 하게 하자. 못 쓰게 하는 건 어려우니까. 네. 표시는 하게 하는데 지금 어제인가 그저께 농식품부 뭐 식량국장인가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 네. 지금 주로는 사료, 이건 뭐 사료는 그렇다 치고 네. 사람이 식용으로 쓰는 데는
식용유, 콩식용유. 콩식용유는 GMO다. 콩식용유가 대부분 GMO가 있는 것들이고요. 옥수수도 옥수수유도 옥수수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아까 사료에만 아닙니다. 옥수수가 식용으로 들어오는 옥수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GMO가 있어요? 네, 옥수수 그러니까 대두, 옥수수, 카놀라 이렇게가 이제 좀 우리 식용으로 많이 지금 이런 식용유로 가공식품으로 되는 거고요. 면화, 알팔파, 사탕수수는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성 평가를 했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여하튼 GMO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게 GMO 아님 이렇게 네네. 쓰자 이 말이에요. 네. 쓸 사람은 써라. 네, 근데 지금은 네. 그거 아마 잘 네, 못하게 되어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하게 하는데 그럼 어떤 정도가 GMO, 논 GMO냐, GMO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냐? 지금은 형체가 없는 거가 들어가는 건 괜찮다면서 예를 들면 GMO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든 된장으로 만든 간장은 네. 논 GMO 표시를 할 수 있다고 GMO가 아니다라고 분류한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GMO인 콩으로 된장을 만드는 거는 지금까지는 GMO라고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된장에 네. 그 원래 그 있으니까. 콩, 예. 그렇지만 앞으로는 GMO 완전 표시제라고 해서 그 공정에서 경우도 논 만든 GMO라고 할 수 거면 없다. 네, 그 공정에서 있었던 건 다 GMO라는 뭐 흔적이 표시를 있든 없든 네, 그래서 그래서 표시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완전 표시제의 개념입니다. 네, 완전 표시로 간다 그 말이죠. 네. 언제쯤 시중에서 구경할 수 있어요? 제도 시행이 이제 12월이니까 요 이제 그 적용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단체들하고 얘기를 좀 각 해야 업체들이 됩니다. 알아서 표시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수고하셨고요. 마약 퇴치 운동 본부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에? 여기입니다. 아, 네. 마약 퇴치 운동 본부는 지금 정부 재정으로 운영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여기 대상을 보니까 재활 교육 대상은 기소유예 조건부, 그러니까 마약 교육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만 교육한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집행유예 받거나 뭐 아니면 수감됐던 사람들은 관리 안 해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그 교도소하고 또 법무부 보호관찰소 뭐 이런 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게 재활교육이라고 써놓은 이 항목인가요? 네, 약물입니다. 그러면 재소자, 그러니까 마약사범 재소자. 네. 재소자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소자는 각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17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네.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부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합니다. 다? 모든 재소자는? 네. 그걸 여기 마약 퇴치 운동 본부가 다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나눠서 합니까? 나눠서 합니다. 또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네. 보호관찰소는 마약을 이제 끊고 교육하고 뭐 훈련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마약을 끊으려면. 그런 걸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보호관찰소에서는 감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보호관찰소가 하는 일은 네. 감시도 하고 내가 말하는 건 또- 재소자. 재소자들 이제 교육도 좀 시키고 우리 또 마태본부에서 또 교육도 합니다. 내가 물어보는 거는 재소자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의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느냐 한다면 그거를 이 기관 혼자서 하느냐 다른 데하고 같이 하느냐 나눠서 하느냐 그거 묻잖아요. 네, 같이도 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주로 아까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주로 뭐 이런 식 표현하지 말라고 하면 맞으면 나눠서 하면 나눠서 하고 혼자 하면 혼자 하는 거지. 그게 뭐 주로 혼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눠서도 합니다. 어디가 하냐고요, 나눠서? 보호관찰소나 이제 법무부 또
우리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합니다. 재소자들을. 네. 근데 보호관찰소는 출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기관 아닌가요? 근데 무슨 재소 지금 수감 중인 마약 사범을 보호관찰소가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보호관찰소는 이제 주로 이제 형무소에서 집행유예 받고 나온 사람들 주로 이제 교육을 하고, 나머지 우리는 이제 마태본부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 담당국장이 보충 설명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네. 주로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교정시설에 있는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도소랑 협의를 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퇴소 한 달 전에 재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함께 한걸음센터 연계해서 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궁금했던 게 그 점인데 지금 마약 사범들이 지금 엄청나게 폭증을 해가지고 골치가 아플 정도라고 법무부에서 그러길래 과연 여기에 대해서 마약 사범들에 대한 재활 치료는 재소자에 대해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재소자에 대해서 법무부랑 상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게 전원에 대해서 하는 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하고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아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교도소마다 희망하는 데가 있고 그걸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8개 권역을 나눠서 그 권역별 지방 교도소 그리고 그 권역을 케어하는 저희 함께 한걸음 센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걸음 센터라고 지역 거점 재활 사회재활 서비스 그 센터입니다. 마약 퇴치 운동본부는 지금 재소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파견하는 강사들, 인력 관리 그리고 강사들 보내주는 그런 행정적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업무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집행유예로 출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는 관찰 업무를 하는 건데 이번에 기소유예된 사람은 몇 시간 동안 해라고 의무적으로 돼 있으니까 할 거고 그걸 여기서 맡아 한다는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람들은 그럼 방치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도조건부로 걸리면 6개월 동안 저희가 제공하는 재활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집행유예 선고자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를 조건부로 걸을 때는 기소유예하고 집행유예를 구별을 못 하시는데 집행유예 중에 집행유예는 해당 안 됩니다. 기소유예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내가 써놨으니까 읽어봤고요. 네. 집행유예의 경우는 석방되면 방치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걸리면 제가 잘못 기소유예하고 집행유예를 지금 구별을 못 하잖아요.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거고 기소유예는 검찰이 풀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착각해서 수강명령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도 선고 후에 수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경우만 하고. 네, 이런 때도 저희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약 사범에 대한 재활치료 문제는 좀 복지부 차원에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갔다가 이게 감옥 갔다 나오면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도 국립정신병원에서 또 마약에 특화돼서 치료도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하고 협의하고 또 식약처하고 협의해서 범부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법무부하고 상의를 좀 해서 별도로 좀 저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약류 중독 24시 전화 상담 서비스 강화? 이런 걸 한다고 말이죠. 네, 넘어가고 식품안전관리 인증원. 네, 한상배 원장입니다. 여기 있는데 뭘 몰라서 그런데
HACCP를 해썹이라고 읽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썹이라고 써놓고 HACCP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이게 원래 뭔 뜻입니까? 이게 이제 해썹이라는 것이 식품을 제조 강화함에 있어서 이제 그 유해 물질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과정에서 이제 중점 관리 이쪽입니다. 예, 오른쪽 왼쪽에 있어요. 이쪽 그러면 이쪽인지 뭘.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거나 또는 그 감소시키거나 이런 제도가 이제 해썹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랄 인증 기관은 누가 관리해요? 할랄 인증. 할랄 인증은 현재 민간에 7개가 있습니다. 민간이에요? 예, 민간에 7개가 있어서 거기서 뭐 식품은 4개를 하고 있고 화장품도 할랄이 있어서 화장품은 3개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구에서 하면 외국에서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됩니까? 근데 그 민간 기관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할랄 기관, 할랄과 상호 인정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식약처는 이제 이런 할랄 인증을 받는데 어떤 실험을 해야 될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이나 이 할랄 식품 수출을 하려면 그쪽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수요도 계속 폭증하는 것 같고 네, 시장 개척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걸 정부가 안 하고 민간이 다 맡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저런 인증원에서 그 인증 업무 하면서 할랄까지도 좀 같이 하는 게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방향성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할랄 인증에 대한 공적인 그다음 보증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해야 해외의 신뢰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 할랄 인증이 이슬람 국가마다 또 할랄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할랄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각 나라와 같이 이야기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그쪽하고도 이런 할랄 인증 같은 거를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체계를 좀 빨리빨리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면 인증원 쪽에 왜냐하면 이 인증원이 아까 말씀하신 해썹이 식품 기계 같은 거를 보는 건데 이 할랄을 하려면 식품 기계에 동물성 성분이 내용을 남아 봐야 있으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한번 융합시켜서 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민간에서 할랄 인증을 하면 해외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네, 그 인정을 그러니까 그 나라하고 나라에 같이 또 상호 인정이 되면은 좀 빨리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추가적인 서류를 내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네, 별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일을 여기다 맡겨놓은 모양이죠? 주로 그 마약 관리라던가 또 의약품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부작용 관리 분석 그런 것들 피해 구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나 이거 얘기하려고 준비했는데 말을 못하면 안 되겠다 싶은 분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딴 얘기 하지 말고. 뭐 의견 낼 거 없어요? 대통령님, 네. 예, 식품안전, 네, 먼저 하세요. 예, 식품안전정보원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기관이 주로 하는 일이 그 해외에서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안전 정보들을 매일매일 365일 수집해서 이제 식약처와 같은 이제 정부 부처에서는 사전적으로 안전 예방 정책을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고 또 산업체에는 사전 안전 관리를 잘 하게 뭔 할 수 기관이 있게 뭔 하는 일을 하는지는 여기다 써져 있는 거 봤으니까. 네. 거기에 그 대통령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해외 직구 관련한 이제 검사를 저희가 하는데요. 네. 연간 한 5천 건 정도를 직접 이제 구매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하는 결과를 보면은 이제 전체 한 5천 건 중에 한 14% 정도가 이제 식품에서 써서는 안 되는 네. 식약처에서 고시한 반입 차단 물질 그러니까 네.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혹은 이제 성기능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런 약에서만 의약품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차단하는 시스템을 사실은 이제 예산이나 이런 이제 지원 없이 저희 이 직원들이 진짜 맨몸으로 해서 만든 그런 시스템을 쓰고 그 시스템이 굉장히 이 민간에서도 이제 좋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과 같은데 그리고 글로벌 검사기관 이런 데서 분양 요청을 많이 해서 저희가 공적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민간의 그런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랑이 너무 길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네. 그 마약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온 사회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면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뭐냐면은 재범률입니다. 교도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계자들과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드라그 코트, 약물 법정 제도를 만들자 하는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영석 보건복지위원하고 같이 지금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한 명만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입니다. 네. 제가 그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저희 국에서 희귀질환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2018년부터 저희가 희귀질환 지정을 하고 있는데 1389종에 43만 5,292명이 지금 지원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비 지원 대상은 이 중에 4.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준 완화라든지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특히 진단 검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4개월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 5개월분 예상인데 이걸 확대를 하려고 하면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추계한 거로는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2,700명을 지원을 하게 되면 진단검사를 빨리 해서 조기에 진료를 받고 또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과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관심을 갖고 해주셔서 저희가 최근에도 당원병 한우회에 정책 그 개선으로 3시간마다 깨시던 분들이 이제 풀잠을 주무시게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좀 이런 분야의 지원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좋은 제안이신데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로 있으면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겠지만 하여튼 어디에 가장 급하고 중요하냐 이 판단을 해야 돼서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제가 희귀질환자들 보니까 한 명의 1년 지원 치료비액이 뭐 6천만 원, 뭐 1억 뭐 이런 희귀 질병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 보여요.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직자 여러분들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국무회의를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니까요. 제가 국무위원들한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안다는 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숫자를 모두 외울 수는 없어요. 제가 그냥 국무회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담당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가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제가 경기도에서 이런 방식의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다 과장들도 다 참석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현안 회의를 할 때는 담당 실무자까지도 같이 모여서 얘기를 같이 했어요. 거의 효율적이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국무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마라. 모르는 걸 아는 척 하게 되면
판단이 잘못되게 됩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죠. 뭐 알면 더 좋죠. 근데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이 왜곡됩니다. 그건 더 나쁜 거죠. 그건 못된 겁니다. 모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업무 보고를 할 때 이게 왜곡 보고하지 말자. 왜곡은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보통 요약 보고하고 본문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의도가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본문 속에 숨겨놓고 본 보고서에 숨겨놓고 요약 보고서 있잖아요. 앞에 붙이는 거. 상사들은 주로 그것만 보니까 거기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그러나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써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제받았다고 우기고 그게 가장 나쁜 거죠. 물론 허위 보고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허위 보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일부러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하는 허위 보고. 그거는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약간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슬쩍 허위 보고가 있어요. 국회에서 많이 하죠. 곤란한 질문을 하면 슬쩍 그런 경우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누가 그런 것 모른다고 해서 문제 삼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의도적이진 않지만 모면하기 위한 허위 보고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공무위원들한테 처음에 모르고 거의 그럴 겁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표현 절대 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모른다고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 부처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적당히 떼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의사결정을 왜곡하니까 그런 겁니다. 허위 보고도 문제인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보고를 누락하는 거죠.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숨기는 거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 상사들은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의사결정이 왜곡되게 됩니다. 그것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꼭 상사를 속여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만두고 속이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거는 결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못할 정도의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지는 거고 또는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까지 관철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 개인 사업하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얘기할 때도 편하게 하세요. 어떻게 더 합니까? 뭐 더 잘 알면 좋긴 하지. 뭐 모르는 것보다 낫죠. 모르는 게 또 너무 당연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님들 어떻게 국정을 다 파악하겠어요? 몰라요. 그냥 궁금한 걸 몇 개 물어볼 뿐이죠. 또 동네 뭐 여기저기서 문제가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고 또 이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뭐 본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의 일, 국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신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국민에게 충직해야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상사가 아닙니다. 국민이죠.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 가급적이면 저도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저한테 메시지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최근에 한 이틀 했더니 막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엄청 많아요.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아마 업무 보고의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보건복지부와 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보고 및 토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께 보건복지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추진 방향,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완화하였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K바이오의학산업 대도약 전략을 추진하고 AI 대전환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하였습니다. 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초고령화가 심화되어 의료와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 인식 변화로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자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4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시작으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 기관을 확대하고 퇴원 환자 집중 지원, 방문 재활, 영양 등 신규 서비스와 지역별 특화 돌봄 서비스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을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 의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수 가입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모자의료센터의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촘촘한 소득 안전망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금 보험료 지원을 73만여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층 군 복무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하며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의 위기 상황을 찾아 지원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금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냥 드림 코너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별도 신청 없이 먹거리, 생필품을 지원하고 상담도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자살 예방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위기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자살 시도자와 유족 대상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4시간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 등 과학적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을 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다 촘촘한 지역의료 체계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포괄 2차 병원 육성과 지역사회의 1차 의료 혁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의사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며 공공의대를 설립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 의료 수가를 적정 보상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정적 투자를 위한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의료혁신위원회 시민 패널 운영을 통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적시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상황실에서 중증 응급 환자 이송 전원을 통합관리하고 응급질환별 진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선 수용병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최종 치료 역량 기준으로 응급의료 기관을 재편하고 중증 환자를 적극 수용한 경우 사법 리스크는 완화하고 성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로 잠재 성장률 반등을 견인하겠습니다.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AI 디지털 의료기기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첨단 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활성화하고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기술로 의료 복지 돌봄을 혁신하겠습니다.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응급 중환자 실시간 대응과 원격 협진에 AI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급여는 자동 지급하고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선별급여는 심사 자동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술에 AI를 접목시켜 돌봄 인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국민 일상 속 작은 과제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체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확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급여 등 국민 기본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부부 동일병실 입원 허용 및 연명의료 대상 확대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아동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등 정책 성과를 꾸준히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 건강, 돌봄,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AI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 보건복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하는 일이 진짜 많죠? 네, 많습니다. 네. 이거 요약한 걸 텐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예, 갈수록 또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게 이 부처의 특성 같아요.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관심 있는 부분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임신을 출산을 하고 싶은데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횟수 제한도 있고 그러죠. 현재는 25회 정도까지를 지원해서요. 거의 맥시멈 지원하고 있다고 25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늘어났네요. 네. 이제 횟수는 아마 횟수라고 하는 건 특정한 방법에 대한 횟수를 말할 것 같아요. 네, 인공 임신에 대한 임신, 시도 횟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험관하기 얘기하는 건가? 네, 네.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시험관 방식만 지원해요? 아니면 다른 방식들도 지원해요? 두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시험관하기도 하고 또 그 시험관하기 말고 다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네, 다른 것도 얘기하세요. 건강보험정책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이 있고 건강보험 급여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인공임신, 그다음에 신선배아, 그다음에 냉동배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 이 차이가 많죠. 시술비 차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술비가 차이가 있음에도 똑같이 25회까지 허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횟수별로 그 행위별로 횟수가 좀 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다만 신선배아하고 냉동배아의 경우는 그 환자 상황에 따라서 그 횟수를 합해서 필요한 경우 신선배아 쪽으로 횟수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 또 개인적 선호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해볼래.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한의학도 처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의학 분야에서도 난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험 처리가 돼요? 국가 지원이 있어요? 현재 한의학 쪽은 보험 급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검증은 된 건가요? 유효성이? 일단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한의사들이 지원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지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한 건데 네. 그 보건부 우리 공직자들 중에 네. 의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밖에 안 돼요? 그 간부들 중에? 예, 10여 명? 본부만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의사 있어요? 한의사도 있습니다. 있어요? 몇 분이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한의사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사무관이 한 분 계시는데 오늘 사무관? 참석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사무관은 참석할 만한 자리가 못 되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 한 사람? 한의학 정책과 후에는 없습니다. 한의사. 네. 어디 없다고요? 과장 간부에는 없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과장급에는 없다. 과장이 서기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서기관입니다. 네, 서기관 이상은 없고. 부의사관도 과장합니다. 아, 그래요? 약간 뭔가 감정이 실린 발언 같아요. 그렇군요. 또, 그럼 이게 25회까지 허용을 하면 총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일까요? 지원 금액 아니면 총 드는 비용? 많은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단가까지는 대충 단가 얼마? 회수당 단가. 그건 지금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산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이 문제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미혼모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미혼모 지원 사업 정리된 게 좀 있어요? 이화정 정책관입니다. 대통령님, 미혼모 지원 사업은 지금 성평등 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있기는 그렇겠네요. 그럼 나중에 딴 데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런 의료보험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 있는데, 그 의료보험료 지출이 젊을 때는 별로 안 하고 나이 들어서 많이 내고, 그것도 사망 직전에 뭐 엄청나게 지출된다고 하잖아요. 네. 거의 뭐 마지막 순간에, 임종 순간에 한 90%, 70%? 90%?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쨌든 임종 순간에 엄청나게 지출되죠. 나이가 들어서 많이 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 보험료만 내거나 혜택도 못 받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꽤, 물론 이게 보험의 원리상 젊을 때 많이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고 하는 게 보험의 원리이긴 한데, 네. 어쨌든 당장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전에 이번 말고 저번 대선에 나올 때인데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왜 약속해놓고 안 지켰냐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했지만 이번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서 안 해. 그러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아마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 치료제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전적이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 그러면 유전병은 그것도 유전이 한 건데 이걸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증상이 문제는 아닌 있거나, 것 같아요. 예, 증상이 있거나 뭐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약간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강보험 급여를 안 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다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대중화된 모양인데 이걸 의료보험용으로 지정을 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급여로 관리하게 되면은 비용 통제가 비급여보다는 할 수는 있는 뭐 그런 거까지 상황입니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비만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치료는 보험 안 되죠. 고도 비만이어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 급여하고 중이에요? 있지 않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검토 중이에요? 아까 고도 비만? 말씀이 불확실해서. 네, 건강보험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도 비만 이제 우리 그 신체지 BMI라는 지수에 따라서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는 지금 대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절제술 이런 거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급여 적정성 같은 거를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새 약물 치료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약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세대 간에 이 보험료를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이런. 근데 나는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건 왜 안 해주냐. 이 문제는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게 청년들 문제가 너무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자살 예방 사업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그 총리님이 총괄하시는 거죠? 이제 복지부에도 이 사업이 있군요. 민간 단체에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 뭐 아까 보니 여기 오늘 있더라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냥 드림 사업은 지금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올해 12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범 도입을 사업하고. 해서 한 68개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그냥 드림 사업은 제가 지시해서 시작하는 사업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하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끌어안고 자살했다 이런 소리 아직도 나오잖아요. 네. 무슨 뭐 배우든가 배우 지망생이든가가 굶어 죽었다. 그리고 뭐 배고파가지고 계란 한 판 훔쳤다가 징역 1년 뭐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아직 안 됩니다. 결국 시스템의 부재 아니냐. 네. 그 얼마 된다고. 그 사람을 이 계란 한 판 훔쳐가지고 잡혀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을 보내가지고 징역 살리고 이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네, 엄청나죠. 그래서 이 그냥 배고프면은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 제가 그걸 경기도에서 한번 해보니까 그때 마구 비난이 쏟아졌는데 아마 오늘도 막 비난할 거예요. 와서 막 쓸어가면 어떡하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돈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와서 막 가져가면 어떡할래? 막 그런 비난 있잖아요. 걱정. 근데 실제로 그런 거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2만 원어치가 상한인데 그거 가지러 오려고 그 창피를 무릅쓰고 오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을. 실제로는 그런 부작용은 없더라. 네.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굶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 라는 취지니까 이거는 좀 신속하게 빨리 확장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 엄청난 시설이나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 네. 뭡니까 푸드뱅크 뭐 이런데 아니 푸드뱅크 복지시설 통해서 이런 데다 그냥 놓고 와서 가져가세요.
컵라면 몇 개 먹고 뭐 당장 먹는데 지장 없을 정도. 네. 내년에는 150개 정도까지 확대하고요. 전국적으로 더 숫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150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00 몇십 개인데 네. 기초 시군구가 시군구 단위로 없는 데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런데 네, 네. 좀 더 확장을 좀 빨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국가 예산도 수립하고요. 또 민간 협력을 해서 네. 요번에 뭐 민간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많을 거고.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서 같이 네.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먹는 거 가지고 서럽지는 말자.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분야가 참 문제인데 지금 이게 중증 필수 의료 또 지역 의료 네.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제가 10년 이상 전에 이미 들은 얘기 같고 네. 요즘 뭐 소아과도 없어지고 산부인과도 없어지고 또 뭐 없어지고 있어요? 마취과 이런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런다는 소문이 있던데. 마취통증과는 조금 나은데요. 그래도 소아과가 굉장히 소아청소년과가 급격하게 소아과 전공의 그렇죠.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사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분야는 예를 들면 하기 싫어하는 분야. 고난이 치료를 해야 되는 시술과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들 확보가 좀 계속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는 뭐 찾기가 어렵다고. 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뭐 지역 의사제나 공공의대 통해서 그런 지역이나 필수 과목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법안 통과가 준비하고 있는데 시일이 한 10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렇게 예를 들면 이미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이잖아요. 네.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게 원래 네, 네. 정상적인 방법이죠.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이제 통상 얘기하는 낮은 수가 보상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 사고에 대한 위험도 두 가지죠. 이미 두 다 알고 있는. 가지와 또 24시간 365일 늘 대기해야 피곤하다. 된다는 네. 세 가지가 아마 대충 세 가장 가지 큰 것 좀 원인이 같습니다. 나왔네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가가 이거 노동에 비해서 또 투자한 데 비해서 너무 낮다. 네. 보상이 낮다 쉽게 말하면. 네. 보상은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위별 그 수술 건당 수가도 올려야 되지만 24시간 대응을 하려면 대기하고 있는 비용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문제는 네. 보상이 낮다. 그럼 보상을 올려줘야 문제를 네, 해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죠. 네. 그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경증에 대해서는 보상이 너무 크고 네. 경증. 네. 막 감기, 막 안 가, 병원 안 가도 될 때 막 병원 가도 다 그냥 1,000원만 내면 다 해주고. 지금 1,000원인가요? 본인 부담금? 예, 그 비율이 의료기관 종별보다 좀 1,000원, 다릅니다. 대충 1,000원이죠. 네. 어르신들은 1,500원? 네, 1,500원. 네. 그러니까 아주 경증에 대해서는 보장 지원율이 엄청 높은데 예를 들면 무슨 수술을 한다든지 제가 전에 보니까 출산을 하는데 그 저산소증으로 예를 들면 이 뇌사 상태 되는 거 뭐라고 그래? 뇌손상. 뇌손상이 네네. 오면 그 식물인간 되잖아요. 네네. 제가 한 20년 그 이전이죠. 그 전에 뇌사 어린이에 대해서 의사들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가 해본 일이 네, 있는데 내성마비 아이들. 그 나중에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의학 체계는 5분마다 저산소증 여부를 체크하고 산소 포화도 체크하고 만약에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지켜요. 근데 의료 그 후에 내가 들어보니까 아이 출산하는데 뭐 지원 의료비가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50만 원 가지고는 전혀 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저수가 제도. 그러니까 돈은 50만 원밖에 안 주고 요구되는 거는 500만 원도 더 되고. 그러니까 한 70만 원치 하면서 버티다가 사고 나면은 집안 망하고 평생 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산부인과 이런 거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힘들더라도. 네. 그냥 뭉개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의사를 지역 의사니 뭐 공공 의사니 막 해가지고 보충하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도로 사라지겠죠. 그러면 수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말씀 주신 거대로 그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고요, 조정하고요. 인상도 막 손톱만큼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좀 그 수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데는 좀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초에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할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의료보험료 보험비 지출이 네. 안 가도 될 아주 경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거 하면 국민들이 해가지고 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는 거잖아,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의료 수가를 좀 분석해서 현재 좀 과보상되고 있다고 보는 검체나 영상 검사 같은 경우는 조금 수가를 조정하고요. 그 부분을 필수 중증 의료로 조정하는 작업을 일단 그거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상 체계를 정상화해야지. 그렇게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건 내가 없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위험 문제잖아요. 네. 그 수술하다 사고 나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해야 되고 막 요새는 손해배상료도 몇 억에 뭐 10몇 억씩 막 이러는데 평생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고액 배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그러니까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해주고 그리고 또 형사처벌 문제도 있으니까 네, 두 가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교통사고처럼 무한 보험이 들어있거나 합의가 되거나 이러면 뭐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처벌하지 않는 이런 특례법도 빨리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서 그런 민사와 형사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도 비싸고 뭐 어렵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상가 분만 의사들과 소아를 주로 보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한 15억 정도까지 민사 보상을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지원을 근데 했고요. 15억까지만 해주면 그러면 15억 5천만 원은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네, 한도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내가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사고를 내서 15억 원어치까지는 보장이 된다. 근데 16억 넘어가고 식물이가 안 돼가지고 이럴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 보장이 안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 여전히 회피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배상 금액 자체가 계속 조정되고 있어서 그 보험 제도에 대한 거는 계속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개선할 그러니까 이게 막 계획입니다. 그 억지로 의사를 막 해서 밀어넣는 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워낙 급하니까. 네. 근데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말씀 주신 대로 수가 조정하는 부분과 또 민사 형사 소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또 그 근무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장면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게 될 텐데 이 정책에 있어서는 이 포퓰리즘을 많이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생각해도 내가 중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 의사가 진짜로 저기 없어요. 신경외과 뭐 예를 들어 흉부외과 이런 사람이 없어서 뭐 개복 뭐 가슴 여는 이런 수술 못 한다. 내가 그런 병이 중병이 걸렸다. 그 치료 못 받고 의사가 없어가지고 응급실 뺑뺑이 막 돌다가 죽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내가 감기 치료 그냥 약 사 먹으면 되거나 뭐 이럴 때는 병원 안 가고 또는 1,500원 낼 거 2,000원 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부담하는 걸 내가 감수할 거냐. 네. 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논쟁을 해서라도. 네.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재원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려면 뭔가 재원을 딴 데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좀 줄이자. 라고 하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험료 계속 올릴 수도 없고 안 해도 될 지출은 좀 줄이자 라는 얘기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설득을 좀 많이 해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좀 늘리긴 늘려야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닥터 헬기 있잖아요. 닥터 헬기. 네.
지금 100 뭐더라 의사 이름이 뭐였죠? 이국종 교수. 이국종 교수가 네, 아니었고. 아주 예. 이국종. 예. 그냥 뭐 요새는 아예 군병원으로 가버렸던데. 이 닥터 헬기는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측면도 있고 운영하기 힘들죠. 의사가 탑승을 하기 의사도 타야 때문에 되고 인건 비용이 있고요. 헬기를 유지하는 비용 등이 상당히 그리고 듭니다. 동네 사람들이 헬기 시끄럽다고 싫어하고 네,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아무 데나 내리지 말라고 막 반대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누군가가 중상으로 갑자기 죽게 생겼는데 지상으로 앰뷸런스 타고 이동하다가 길 막혀가지고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중증 환자한테는 꼭 중증 필요한 외상 환자는 꼭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좀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권역을 14개인가 쪼개놨죠. 지금 한 12개, 12개? 14개, 응급은 14개. 네. 그 다음에 중증 외상센터도 전국에 몇 개 있어요? 17개가 17개나 있어요.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헬기로 비행기로 수송하는 거는 사실은 금방 되잖아요. 교통체증도 없고. 네. 그러면 14개로 막 쪼개가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데 헬기로 이송하는 이 중증 외상센터는 좀 집중을 해서 몇 개로 묶으면 네.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지 않아요? 저희가 내년에는 한 5개 광역 단위로 그런 아주 레벨 1 정도의 통합해서? 외상센터를 키우고 거기에 헬기를 좀 더 배치해서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2개소를 거점 외상센터로 최종적으로는 5개 정도로 나온다. 네, 광역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2개 정도를 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말 안에 들을 걸 했네. 네. 그리고 일반 행정적인 거, 복지부가 일이 많아서 그러긴 할 텐데, 여기 보니까 정원이 2,484명인데, 여기는 현원이 2,535명이네요. 정원을 초과했네. 네, 저희가 코로나 보시면? 때 한 100명 정도 초과 별도 정원을 받았었는데요. 코로나 대응 그게 3년 할 때요. 줄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 인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좀 초과된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군요. 연금도 여기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냐 가지고 논쟁도 많고 그래서 뭐 연금 개혁해야 되는데 구조 개혁도 해야 된다. 저번에 연금 보험료하고 또 뭐라 그래 그 소득 대체율 그건 이제 네. 입법이 됐으니까 네, 모수 문제는 개혁을 이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150조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뭐 20몇 년, 30몇 년 이렇게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 정도의 수익률을 저희가 이제 5.5% 수익률을 낼 경우에는 2071년이라고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익률이 5.5%를 더 넘어서게 되면 기금 고갈 시기가 더 지연될 거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올해 하반기만 한 150조 원 주식시장 활성화를 한 150조 원 이상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수익은 200조 넘습니다. 200조 넘어요? 네, 평가 수익이 그렇습니다. 평가 손익입니다만. 그러면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 네, 국내 주식 상승률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연금은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해놨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초과해버렸다는 설이 있던데. 네, 저희가 아마 목표 배분이 14.9%인데요. 지금은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서 한 15, 6%까지 이제 팔아야 계속 되겠네. 변동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상한치에 도달한 상황은 아닙니다.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아니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따가 어차피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그런 의문을 가는 게 좀 사실입니다. 국내 증시가 잘 되는데 국민연금이 더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국민연금도 득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노후 보장도 덜 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의 그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 유독 오히려 국내 주식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오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렇게 계속 우리 국내 증시가 좋을지 어쩔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만 그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투자 지침 기준들을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내년에 아마 네. 기금 운용을 개최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서 할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던 건 명백하고 그게 십수년 동안 다른 나라는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하면서 사실상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주당 순이익이든지 주당 순자산이 뭐 턱없이 저개발국,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낮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주 오래 지속됐잖아요. 요즘 그게 조금 개선되고 있는 중이죠. 그게 대부분은 지배구조 때문이다. 후진적 시장 구조 때문이다. 대한민국 주식은 못 믿겠다. 정상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상화시키면 정상화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올해 반영된 거죠. 네, 올해 우리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뭐 상법 개정, 지배 기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시에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위험하긴 한데 좀 국민연금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군 크레딧은 계속 강화한다. 그 연금 가입 연도를 늘려준다 그 말이죠. 둘째부터 크레딧을 줬는데요. 네. 이제 첫에도 출산에 관련된 연금 크레딧을 지원하는 걸로 법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둘째는 지금 12개월이에요? 12개월. 네. 셋째는요? 셋째는 18개월, 첫에는 12개월. 그렇게. 그렇게 네, 늘린다. 셋째는 18개월인데요. 첫째는 12개월, 둘째는 12개월. 똑같이 12개월. 네, 네. 근데 셋째는 예전엔 18개월. 현재는 둘째밖에 안 해줬는데 이제 첫애까지 확대해서 해준다는. 근데 첫째, 둘째에도 차등을 둬야지 왜 똑같습니까?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냥 일감으로. 요즘은 아이를 낳아 기른다고 하는 게 옛날에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국가에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좀 덜 낳아라 막 네. 그런 운동도 했는데 요즘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국가에 기여하는 게 됐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될 거냐 말 거냐. 사실 지원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대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사람,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아니라 낳는 사람. 왜냐하면 공익적인 활동으로 바뀐 거예요. 네. 아이 낳아 기른다고 하는 게. 그 8페이지에 보니까요. (24년 7월부터 25년 9월까지)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요. 24년 7월에서 25년. 저는 일시적 현상인 줄 알았더니 하여튼 이게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어요. 전년도 대비 또 네, 계속 전기 증가하고 대비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제 그 지금 아이를 낳는 그 시기의 연령 구조나 결혼 뭐 코로나 이후에 지연됐던 결혼이라거나 하는 그런 약간 결혼하는 부부의 세대의 가구 숫자의 변화가 조금 있고요. 문화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출산 가능 예, 가임 여성이나 신혼부부의 숫자에 밀어놨던 사람이 결혼하고? 분들, 네,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맞아요. 많다. 네, 네.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들이 다시 출산하는 시기. 출산 가능 여성 수가 늘었다 상대적으로. 네, 네. 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입 여성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게 많은 상태인데 줄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출생아 수 전망은 한 25만 4천 명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추세가 계속 인구 구조로는 이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고 말이죠. 쭉 늘어나다가 살짝 늘었다가 다시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인구 구조로는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그동안에 저출산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출산 의혹을
좀 고치려고. 제고해야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게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산 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데 통계표를 보니까요. 20년에는 순자산 5분위 배율이 18년 6.26, 20년 6.71 살짝 늘어났다가 22년에 또 살짝 줄었어요. 6.58 그러다가 24년에는 6.90으로 늘고 25년에는 왕창 늘어가지고 대폭 늘어서 7.82까지 폭증을 했어요. 혹시 원인이나 뭐 이런 거 분석해 본 거 있어요? 누가 아는 분? 담당 부처가 어디예요? 담당 부서가? 이 자료는 이제 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저희가 그냥 완전하게 분석한 건 아닙니다만 소득이 벌어지면서 그게 자산의 격차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걸 계량화되게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20년에서 2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뭐가 있냐면 코로나죠. 코로나. 네. 코로나 때 대대적인 지원금 정책이 있었죠. 그때 그것 때문에 이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그때 20년과 22년 사이는 그 영향이 큽니다. 오히려 그때 지원을 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더 늘어가지고 자산 격차가 줄었다. 근데 24년과 25년 1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진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확히 분석은 못했는데요. 결국 그런 정부 지원 소득이 없어지고 시장 소득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소위 K자 성장으로 대다수 서민들은 더 나빠지고 조금씩 예. 소수만 엄청나게 좋아져서 사실 소득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대책은 없을 것 같고 그죠? 또 몇 시까지 하기로 복지부는 2시 40분? 대통령님 질병청이 아까 업무 보고를 네, 알고 못했는데요. 질병청도 그렇고 식품의약품 안정처도 있잖아요. 여기 오늘 3시 40분까지? 1시간 좀 남았네요. 네,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아까 그 자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아기들 저희가 이제 뭐 아이들한테 수당을 적립을 해서 18년 뒤에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자산 형성을 위한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부 토론이 혹시 마무리되셨으면 아니 잠깐만 네네. 계십시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한테 많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청년에 대한 우리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13페이지에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사실 주장했던 건데 국민연금을 첫 보험료를 이제 내주면 그 후에 이제 못 내더라도 나중에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면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익이 있는데 연금 수혜가 커지는데 제가 이걸 성남시장 할 땐가 연금보험공단에서 일하신 직원이 한 사람이 저한테 그걸 슬쩍 알려줬어요. 이거 우리 연금보험공단 가족들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애들한테 빨리빨리 가입시키세요. 그럼 한 번만 내면 나중에 몰아서 내면 됩니다. 그 엄청난 혜택이 되는데 자기들만 한다고 나한테 슬쩍 알려준 거예요. 그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이거 많이 문제가 있다 이거.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공평하게 기회 줘야지. 그 중에 좀 표현이 그러긴 하지만 동작 빠르고 소위 약삭 빠르고 또는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면 이게 정책입니까?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옳지 않잖아요. 아니야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든지. 네.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막 대선 공약으로 막 논쟁이 되고 제가 이걸 대선 공약으로 청년들한테 첫 회를 대신 내주겠다 이랬더니 뭐 국민연금을 고갈시킨다는 등 그래서 그런 비난이 공식 언론에서 제기가 됐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혔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싹 숨기고 동작 빠르고 정보 많은 사람만 혜택 보게 하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 많이 알리면 나쁜 짓이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를 우리 성남 시민이라도 야 이거 가입 빨리 시켜줘가지고 혜택 보게 해야 되겠다니 야 왜 성남 시민만 그렇게 하냐? 도둑놈이다. 국민연금을 훼손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국가정책을. 그래서 이것도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서 그거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는데 네. 왜 이렇게 하냐? 누구나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재원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 모두가 평균적으로 한 7년 정도는 안 내더라. 7년 다 소급시키면 재원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모두에게 2년만 허용하든지 나중에라도 낼 수 있게. 그때 능력이 되면 3년 하든지 해야지. 이 중에 동작 빠른 사람, 정보 빠른 사람, 부모가 능력이 돼가 내가 대신 내줄게. 우리 아들 거, 우리 딸내미 거 대신 내줄게. 이런 건 하고. 그래서 이게 소위 이 뭐라 그래 재산 관리에 관심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한대요. 자식들 다 넣어준대. 18세 되자마자. 그런데 그 먹고 살기 어렵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안 해줘. 생각할 틈도 없고. 네. 이게 부정의하지 않냐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청년 첫 보험료는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27년 정도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아니 그거 다른 거 말고 네. 이게 뭐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네. 이것조차도 내가 보기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왜 똑같은 국민인데 정부로부터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아 첫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이거 해주면 다행이지만 다른 사람은 지나갔으니까 안 해준다. 왜 그래야 됩니까? 똑같은 국민인데. 보험료를 납부 시작할 때 앞전에 못 냈던 것을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공평하게 다 주자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게 정의롭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런 제도는 좀 더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누군가를 골라서 이렇게 첫 보험료를 내주고서 소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게 요거 말고 다른 정책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인권 민주주의 교육이나 공동체 교육 이런 것들을 뭐 3시간 이상 받으면 이런 기회를 준다든지 이러면 내가 좀 이해가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골라서 이렇게 소급하게 해준다. 제외되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니까요.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네. 이건 이것대로 하는데 이것조차도 그렇게 정의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자, 노인들에 대한 소득 활동이 생기면 노령연금을 깎는 거 이거 너무 잔인하다고 그래서 이거 좀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정책은 시작하는 거죠. 네. 일한다고 지원을 줄인다. 일하는 걸 권장해야 되는데 네, 일하면 깎아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렇다고 안 하기도 또 그래. 왜냐하면 선별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선별했기 때문에 선별 라인 이 사람이 버는 돈을 합치면 선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면 뭔가 좀 불이익을 주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고민거리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인 축소는 어쨌든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고 뭐 이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줄에 13페이지에 별표 1번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309만 원 초과에서 509만 원 미만은 감액 대상 제외. 이게 뭔 말인가? 네, 저희가 그 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100만 원, 100만 원 아니요, 그 소득 노령연금 감액이요. 100만 원 단위로 5개 구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1, 2 구간. 그러니까 월 500만 원이 안 되면 깎지 않는다? 네. 원래 309만 원부터 월 안 500만 원이면 깎았는데 연봉 6천만 원 되는데. 그래서 1, 2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을 하지 않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법 개정이 감액을 안 하는 대상은 월 509만 원 이하. 네네. 309만 원이었던 것을 500만 원으로 높여서 1, 2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을 감액을 하지 않겠다. 월 소득이 309만 원이 넘는 부부는 기초연금
대상이 되나요? 이게 기초연금이 80%입니까? 70%입니까? 70%. 대통령님, 이거는 노령연금 나이 들면 무조건 주는. 이거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노령연금 감액과 관련돼 가지고 좀 설명하는 부분이 기초연금이 아닙니다. 아까 그 어르신연금 기초연금 이거 아니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전히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시면은 보통 한 509만 원 정도 받으시면은 현재는 이거 1구간인 경우에는 한 5만 원씩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을 깎게 되는데 이제 이게 어르신들의 이제 근로 의욕을 좀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좀 딴 거하고 착각을 했군요. 응급실 뺑뺑이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많죠? 현재도 그 이송병원을 못 찾는 경우들이 몇 왕왕 시간씩 있습니다. 앰뷸런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앰뷸런스에서 사망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번에 그 코로나 때쯤인가 언젠가부터 이게 뺑뺑이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왜 없었냐?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를 못하게 돼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코로나인지 언젠지 지나면서부터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 없어요. 우리 병원에 지금 인력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 라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식의 거부가 허용되지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이송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법 개정은 2011년에 이미 법의 근거는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구급차가 이송을 하고 거기서 또 전원하는 체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 그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불합리한 결과가 됐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생각 한번 해봅시다. 119 구급대원이 119 신고를 받고 가족들하고 환자를 태우고 그 아마추어들이잖아요. 뭐 프로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호 관리 하에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이 환자 이러고 있는데 하니까 병원에서 우리 그거 담당할 의사 없어요. 네. 라고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차를 돌려가지고 다른 병원에 또 막 연락을 해요. 우리 병원은 오늘 휴일이라서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럼 또 딴 데 막 해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뭐 저번에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몇 시간 필요할 동안 병원이 없어서 네. 인근 시도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 아니면 일단 병원에서는 119 구급대원하고 가족들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단 받아서 되는 대로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서 전원을 시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분산하는 제도가 들어온 거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잼이 걸려서 중증 치료를 못 한다라고 하면서 구급 대원들이 적정 치료 병원으로 분산되게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구급차에서 대기하던 게 응급실로 대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종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어딘가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은 상황이에요. 그 말씀은 일단은 일리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제도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그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왜 환자와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싣고 병원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송과 전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하는 그런 상황실에서 병원에 대한 매칭과 선정을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일선에 있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요. 그래서요. 중증 응급 환자인 경우에 특히 중증인 경우에는 광역 상황실이라는 데서 병원을 매칭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광역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광역 상황실이